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셨겠죠? 네, 맞아요. 우리는 늘 그런 평범한 일상을 그저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을 쭉 보면요. 그 일상이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법적, 재무적 책임의 지뢰밭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깔린 지뢰밭이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누군가 무심코 흘린 국물 한 방울 혹은 호기심 많은 아이가 만진 장식품 하나 이게 어떻게 수천만 원의 청구서나 심지어 평생 남는 전과 기록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찔하고 복잡한 책임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스펙트럼이 참 넓고 흥미롭잖아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문들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뉴스 기사,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판례 분석글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네이버의 보험 가이드라인, 그리고 정부가 배포한 방대한 분량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까지 저희가 사차시 살펴볼 겁니다. 자료가 정말 산더미 같았죠? 그렇죠. 근데 이 주제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고를 피하는 팁, 이런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실수나 과실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또 누구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축소판이기 때문이죠. 아, 축소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각각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지 그 판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당장 제 눈길을 끄는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2023년 11월에 청주의 한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그 화상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네. 종업원이 40대 남성 손님에게 뜨거운 뚝배기를 가져다 주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손님의 다리에 해장국을 쏟고 말았어요. 그래서 손님은 2도 화상을 입었고요. 식당에서 정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죠.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식당 주인에게 무려 약 3,6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3,666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밥 한 그릇 서빙하다가 일어난 사고 치고는 금액이 너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대체 이 배상금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법원이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위자료가 한 400만 원, 그리고 치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약 2,816만 원에 달하는 일실 수입입니다. 일실 수입이라면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 그걸 뜻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은 손님이 고소득자이고 화상 치료 때문에 몇 달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면 가해자 측이 그 기간 동안의 예상 소득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그렇다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진짜 천차만별로 뛸 수 있다는 거네요. 무서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식당 주인이라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주인이 직접 쏟은 것도 아니고 직원이 실수한 건데 왜 주인이 그 막대한 금액을 다 떠안아야 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인은 손님이 테이블 너무 끝쪽에 앉아 있었다거나 음식을 미리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라면서 책임을 좀 줄여달라고 호소했던데요. 상식적으로는 주인의 그 억울함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법의 잣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단호했다고요? 네, 민법 제756조에 명시된 사용자 책임 때문인데요. 이 조항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고용주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무조건요? 거의 그렇죠. 법원은 사고 경위를 볼 때 손님이 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손님 잘못은 0이다. 네, 결국 식당 주인의 책임을 단 1%도 깎아주지 않은 거죠.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 법원이 관리자에게 얼마나 무겁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 신체에 대한 피해는 정말 자비가 없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살짝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그 뜨거운 해장국 국물이나 고기 기름이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700만 원짜리 초고가 명품 가방이 튀었다면요?
아, 2023년 6월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던 사연이 딱 이 상황이었죠. 맞아요. 20살 알바생이 테이블을 닦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가방에 기름 섞인 액체를 튀게 했는데 손님이 가방값 전액인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사람 다친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사람의 신체가 다쳤을 때랑 물건이 망가졌을 때 법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손님의 그 700만 원 전액 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데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내 가방이 700만 원짜리니까 700만 원 달라는 게 왜 타당하지 않은 거죠? 법에서는 이를 특별 손해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 즉 세탁비나 수선비를 물어주는 겁니다. 아, 원상복구 비용이요? 그렇죠. 만약 그 가방이 특수한 명품이라서 일반적인 세탁으로 복구가 아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20살 알바생 입장에서는 식당에 놓인 가방이 700만 원짜리 명품일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겉보기엔 그냥 가방이니까요. 맞습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와 살짝 부딪혔는데 하필 그 사람이 희귀한 질환을 가진 특이 체질이라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죠. 가해자가 그 특이 체질까지 다 예측해서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군요. 게다가 제가 소스 자료 중 하나인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이 가방이 손님이 구입한 지 6개월 된 거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 가방의 가치는 이미 700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을 보면 공산품은 사용 일수에 따라 가치 하락, 즉 감가상각이 아주 철저하게 계산됩니다. 가죽 가방의 경우 구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법적 배상 비율은 이미 구입 가격의 70%로 떨어집니다. 반토막에 가깝게 깎이네요. 게다가 과거 한국소비자원의 명품 구두 분쟁 조정 사례를 짚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사례죠? 손님이 식당 측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거나 따로 맡기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본인 옆에 방치했다가 훼손된 경우 손님 본인의 보관상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겁니다. 본인 잘못도 있다는 거군요. 네. 이 경우 배상 비율은 70%에서 훨씬 더 아래로 깎이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식당 가실 때 비싼 가방이나 외투를 그냥 테이블 옆에 무심코 두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진짜 알아야 내 권리도 찾고 방어도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물건이나 성인의 신체에 대한 사고도 복잡한데 만약 사고의 주체가 책임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라면 어떨까요? 아,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최근 온라인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인 노키즈존 이슈로 연결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키즈존이 단순히 아이들이 막 떼를 쓰거나 시끄러워서 생긴 에티켓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아십니다. 근데 자료에 취합된 판례 분석글을 쭉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에게 이건 철저히 법적, 경제적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방어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 찬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사실관계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 원인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법적으로요? 네. 민법 제753조를 보면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 능력이 없다고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애들은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755조에 따라 그 부모, 즉 감독 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부모가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식당에서 사고가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게 2011년 부산 판례였거든요. 아, 그 화상 사건? 네, 10살 아이가 놀이방으로 가려고 막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나 그걸 통제 못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법원은 식당 측에 무려 70%의 책임을 물어서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업주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대단히 무겁게 봅니다. 주의 의무요? 뜨거운 음식을 다루는 식당이라면 아이들이 뛸 가능성까지 미리 차단하거나 아니면 동선을 완벽히 분리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걸 어떻게 다 미리 막나요?
그러니까요. 2008년 제천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숯불 화로 쪽으로 다가가서 부딪혔는데 법원은 여기서도 식당 주인의 주의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50%의 책임을 물어 1,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아이가 갑자기 돌진하는 걸 종업원이 도대체 무슨 수로 막나요? 그래서 부모 측에서는 사고가 나면 일단 식당 측의 피해액의 100%를 다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소송이 꽤 있습니다. 어차피 과실 비율 따져서 깎일 터니까 차원부터 세게 부르는 거겠죠.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민사소송에 한번 휘말리기만 해도 수천만 원 금전적 손실은 기본이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장사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특히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주 거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로 민사소송으로 돈 물어주는 것도 끔찍한데 제가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백화점 사건 말씀이시죠? 네, 서울 강서구의 한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사장님이 매장 인테리어를 하려고 빈티지 수동 재봉틀을 가져다 놨어요. 혹시 몰라서 고객 동선을 피해서 마네킹 뒤쪽 구석에 안전하게 숨겨뒀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굳이 그 마네킹 뒤로 기어 들어가서 재봉틀 손잡이를 자기가 막 돌리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이 관통당하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건이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매장 업주를 고소했는데 이게 민사 배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판사가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버렸죠. 잠깐만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면 형사처벌이잖아요. 사장님한테 전과 기록, 그러니까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재봉틀에서 바늘을 미리 제거하는 등 위험을 배제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라는 거였죠. 아니, 거기가 아이용품 매장도 아니고 성인 여성 의류 매장이었어요. 게다가 구석에 숨겨둔 물건을 기어 들어가서 만지다 다쳤는데 사장님이 전과자가 된다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와, 이런 냉혹한 법적 현실을 마주하면 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기 매출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문 앞에 노키즈 좀 팻말을 거는지 그 고충이 진짜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소스 자료에 있던 커뮤니티 글 작성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혐오가 아니라 생존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법체계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엄청나게 엄격한 주의 의무, 그리고 그 막대한 리스크를 온전히 개인이 다 감당해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인 셈이죠. 듣고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겠어요.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당연히 보험을 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네이버에서 제공한 사장님 보험 가이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보험 안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식당이나 카페를 열면 가장 기본적으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십니다. 근데 이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뜯어보면요. 오직 매장 내부 공간에서 발생한 시설 관련 사고만을 보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설 관련이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졌다거나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해장국 사례처럼 직원이 실수로 손님을 데이게 한 그런 물리적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그럼 보상이 안 되는 사고는 어떤 건가요? 만약 손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항의하거나 아니면 배달 앱으로 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이가 부러졌다면 어떨까요? 아, 배달은 매장 밖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이런 식품 위생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와, 배달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진짜 치명적이네요. 그럼 사장님들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손님이 식중독 걸렸다고 고소하면 본인 생돈으로 다 물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실 때 식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별도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요? 네. 그리고 보장 대상인 생산물을 명확하게 음식물로 지정해 두어야만 하죠. 아예 못을 박아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매장 내에서 먹은 음식은 물론이고 포장이나 배달된 음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이물질 사고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얼굴 붉히면서 법정 싸움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자영업자가 가해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무거운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입장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네, 피해자가 된 경우죠. 맞습니다. 자영업자가 명백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과연 법은 그들의 손해를 얼마나 잘 지켜줄까요? 엘파인드 판례 요약 자료에 나온 2022년 경남 의령의 한 식당 사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차를 하던 차량이 기어 조작을 실수해서 후진으로 식당 벽면을 그대로 박살내며 돌진해버린 사건이죠. 네, 명백한 100% 차량 과실 사고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두 가지를 청구하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부서진 벽면과 집기를 고치는 수리비 약 2,860만 원, 그리고 2달 동안 수리하느라 장사를 못해서 발생한 휴업 손해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차가 벽을 뚫고 들어왔으니 수리비는 당연하고 2달 동안 장사를 못한 것도 명백한 팩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3,860만 원 전액을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법의 냉혹한 원칙이 다시 등장합니다. 법정에 가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다. 네, 오직 증명된 것만 존재하죠. 법원은 수리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를 근거로 2,500만 원을 인정해줬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실한데 이미 수리가 다 끝나버렸거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 판사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껏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아, 판사의 재령? 네, 그래서 수리비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됐죠. 하지만 2달치 영업손해인 휴업손해금 1,000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단 1원도 인정하지 않고 전액 기각했습니다. 네. 식당에 박살이 나서 문을 닫은 게 뻔히 보이는데 휴업 손해가 0원이라고요? 판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결한 거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증거 부족이요? 휴업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내가 한 달에 보통 얼마쯤 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니라 철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들이죠? 사고가 나기 전후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국세청 신고 자료, 월세나 직원 인건비 같은 고정비 지출 내역을 아주 구체적인 문서로 제출해서 내가 정확히 얼마를 손해봤는지 입증해야 하죠. 증명해야 되는군요. 네, 법원은 이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인 식당 주인에게 지웠습니다. 문서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어도 법은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무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듣다 보니 숨이 턱 막히는 심층 탐구네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해장국 국물의 온도, 백화점 구석에 놓인 빈티지 재봉틀의 위치, 손님의 명품 가방을 도대체 언제 샀는지, 배달음식 안에 든 작은 이물질 하나, 그리고 내 식당의 한 달치 지출 증빙 서류까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사실은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과 형사 책임이 오고 가는 아주 촘촘하고 차가운 법적 거미줄로 엮여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방대한 분량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법원의 배상 판례, 또 복잡한 보험 약관들은 겉보기엔 그저 머리 아픈 문서들 같지만 실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규칙입니다. 삶의 규칙. 이 테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소비자일 때는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요. 네. 반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섰을 때는 파산이나 전과라는 최악의 절망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오늘만큼 뼈저리게 와닿은 적이 없네요.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예기치 못한 우연조차 수천만 원의 배상금이나 전과 기록으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계산되는 사회, 우리는 과연 타인과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을까요?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모든 실수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거나 누군가 내 옷에 음식을 흘렸을 때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기보다 내 법적 권리와 배상액을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될지도 모르죠.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차가운 법률과 규정만이 채워가는 이 현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번에 식당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실 때 이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